제가 하는 것은 이제 민법이니까 민법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고요. 자, 이 민법이 뭐냐 할 때, 민법이 민자가 뭐냐면 백성민자예요. 백성민자라서 백성들, 사인, 사어 간의 법을 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을 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법책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법관계가 있고요. 사법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법제는 두 개가 있어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때 공법관계는 뭐고 사법관계는 뭐할 때 공법관계란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공법관계라고 하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 빌려줬어요. 그럼 친구가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돈 빌려줬죠, 친구한테? 그럼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뭐예요? 사법관계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죠. 그런 건 사법관계예요. 근데 내가 운전하고 다니네?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부르네? 나보고 뭐라면 과태료 내라고 하죠? 뭐예요? 공법이에요. 즉 나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건 뭐냐면 사법관계고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한 것은 공법관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민법은 뭐냐면 백성과 사회의 법이죠. 즉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한 거니까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그래서 사법의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어요. 상법은 이제 상인들 간의 거래에 관한 법이죠. 민법이나 상법이 대표적인 사법이고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나중에 보면 관계법 이런 것들, 뭐 주택법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공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민법은 사법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보면 민법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있고요. 물권법이 있고요. 채권법이 있고요. 친족 상속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네 가지 파트로 해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이 네 가지 파트로 크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민법 총칙은 뭐고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뭐고 친족 상속은 뭐냐 했을 때 민법 총칙은요. 민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원리를 포함한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물권이건 채권이건 친족 상속이건 간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원리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민법 총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민법 총칙은 원래 민법의 공통적인 원리를 뽑아놨기 때문에 물권이나 채권이나 친족 상속이 원래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친족 상속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민법이란 사인 간의 대개 거래 관계를 규율해요. 사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한다고요. 나와 상대방 간의 거래 관계를. 그러면 친족 상속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내 마누라, 친족 상속이 뭐냐면 나와 내 부인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 이게 친족법이고 상속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상속 관계가 상속법인데 그럼 나와 내 부인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예요? 왜 결혼했어? 딜해서? 그쵸?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혼한 건 거래한 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애가 왜 나왔어? 야, 너 나오기로 하자.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래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민법 총칙의 많은 규정들은 친족 상속에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저건 여러분이 범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처음엔 이게 좀 어려운데 이 물권의 개념과 채권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물권의 개념과 채권의 개념이 있는데 되게 뭐라고 하냐면 물권은 대세적이고 대세적이고 절대적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대인적이고 상대적인 권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권은 대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인 반면 채권은 대인적이고 상대적인 권리다라고 얘기해요. 뭐 쓸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다 알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뭐였대? 물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원래 우리 민법에는 8개의 물권이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저당권. 뭐 들어본 게 몇 개 있긴 하죠. 유치권하고 저당권 정도 들어봤을 텐데 나머지 안 들어본 게 많을 텐데. 자, 원래 우리 민법은 딱 8가지의 물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물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뭐냐? 나 이 책 소유자죠. 이거 내 거예요. 그쵸?
이 책 내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나 이거 내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나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집이 있어, 내 집. 내 집이야. 내가 소유자야. 이거 내 집이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나 다 이거 내 집이에요.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같은 것은 세상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다. 대세적인 권리. 세상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뭐 예컨대 소유권이 됐건 유치권이 됐건 여러분 알고 있는 저작권이 됐건 간에 그런 물권인데 그건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인 권리예요. 이에 비해서 채권은 대인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인데 인적, 즉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얘기죠. 채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비대차 같은 거, 즉 돈 빌려주는 거 아까잖아.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네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만?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럼 B라는 친구한테 돈 갚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누구한테만? A한테만. 걔한테만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걔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내 거예요. 세상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데 돈 주세요. 그건 걔한테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은 세상에 대해서 누구에다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거예요. 원래 채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에 대한 특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라고 하는데 특정인에 대한 거예요. 그걸 기억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권은 일단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그 사람한테만,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채권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개념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물권과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친족상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족이란 이건 가족법이라고 하는데 나와 내 부인과의 관계, 나와 내 시댁과의 관계, 나와 나 아버지 관계 이 관계를 의견한 건 친족이고 상속은 누가 돌아갈 때 그 상속 관계를 의견한 건 당연히 상속법이죠. 그런데 어차피 친족상속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까 얘기했지만 민법 총칙이 60%고 60%고 물권 채권이 40%가 시험 범위야. 근데 물권과 채권이 각각 요즘에 보면 8문제 정도씩 나와요. 물권 반, 채권 반 나와요. 거의 물반, 채권 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권 채권이 우리가 이제 내가 법대에서 공부할 때 보면 민법 총칙이 한 800에서 900페이지 돼요. 책으로 교재로. 우리 법서로 하면 800, 900페이지 되고 물권법도 한 8, 900페이지 돼요. 채권법은요. 채권 총론하고 강론이 또 있거든요. 채권 강론이 한 500에서 600페이지. 채권 총론이 500페이지, 채권 강론이 한 1200페이지 돼요. 원래 페이지 수로. 이거 다 합하면 4000페이지가 넘어가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4000페이지가 넘어가요. 법대에서 내가 한참 공부할 때 보면. 근데 물론 이제 채권법, 물권법은 다, 민법 총칙 다 여러 번 시험범위고, 요것도 다 여러 번 시험범위고, 채권법에서 채권 총론 다 시험범위고, 채권 강론은 다는 아니에요. 채권 강론에서는 이제, 계약 총론하고, 이제, 매매, 임대차, 위임, 도급, 이런 거, 부당이득, 불법행 이용 시험범위, 사무관리 빼놓고, 이렇게 되는데, 거의 민법 전반을 다 배우는 거예요. 사실, 주택가회사 시험은요, 대한민국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하고 법무사 시험 빼놓고, 제일 범위가 넓어요. 민법 시험이. 변호사 시험하고 법무사 시험 빼놓고는 제일 넓은 거예요.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 민법 다 보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 있죠.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하고 채권밖에 안 봐요. 채권밖에. 감정평가사는 물권법밖에 안 보고 세무사는 민법 총칙밖에 안 봐요. 세무사는. 근데 나중에 이제 내년 되면 하겠는데 세무사 민법 총칙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풀어요. 내가 시켜봐서 알아 그거. 세무사가 여러분 시험 먼저 보는데 세무사 문제 시험 끝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가 던져줘 버려요. 풀어보라고. 더 잘 봐요. 되게 잘 봐요. 세무사 문제 수는 안 높아요. 솔직히. 근데 간평사나 요건 좀 있는 수준이 있는데 세무사 문제는 안 높아요. 수준이. 민법 총칙만 보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거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거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걸 다 가르쳐줄 수 없어요. 솔직히. 다 가르쳐줄 수 없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어차피 너무 깊게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 게 깊게 들어가면 좋은데 깊게 들어가자니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깊이를 갖다 좀 조절해요. 나도 사실은 너무 깊은 건 안 해주고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것만 해주는데 되게 거기서 벗어나진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거기서 내가 가르쳐준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대부분. 근데 조금 깊게 들어가 버리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한 재작년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조문 위주로 나왔는데 요즘엔 좀 이론적인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3월 달부터 강의할 때 이게 잘 들으면 어느 정도 대처는 될 거예요. 민법에서는 한 7점 이상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웬만큼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신경을 쓰면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을 공부하면 다 오해를 해요. 법은 외우는 거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법은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법은 암기의 학문이 아닌 논리의 학문이에요. 이건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지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원래 민법이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는데 법률 개념이 많은데 그거 외우려고 맘만 먹으면 다 외울 수 있어요. 1조부터 1118조까지. 못 외울 것 같아요? 다 외워요. 그거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암기의 학문이 아닌 논리의 학문, 이해하는 거라서 그래. 이해하는 거. 그래서 물론 약간 외워야 될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야 외워지는 거지. 이해를 못하고 막 마구잡이로 외워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문제에서 아다르고 어달라요. 상황 좀 바꿔버리면 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니 저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법은 그러잖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에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다 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 형사사건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다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게 논거가 있어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체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부분 막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거 있어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뒷부분 가면요. 이게 더 잘 나와요.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모르다 보면 뒷부분 공부도 이해하고 요거도 이해하고 뒷부분 모르면 다시 또 앞에 부분 공부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어느 순간. 그래서 하나 연결된 체계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40문제를 풀어야 해요. 과목별로 40문제고 민법 40문제란 말이에요. 제한된 시간 내에 40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 때문에 이거는 50분 풀면 안 돼요. 과목별로 원래 50분인데 절대로 50분 풀면 안 되고 40분 내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실제로 문제 푸는 시간 35분 정도. 1분이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요.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 푸는 연습 없이는 절대로 좋은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보면은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데 문제만 풀면 점수가 안 나와. 그건 문제 푸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한민국에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문제지 한마디로. 사람의 머리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는 없지만 비슷한 문제는 많아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는 또 나와요. 올해도 나오고 올해도 그랬고 기출문제도 많이 나와요. 물론 똑같이는 안 나오는데 기출문제에 있는 문장이 나와요. 시험에 또. 그래서 기출문제에 있는 문장이 그러니까 문제가 문장으로 나오기도 하고 문장이 문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 내 책에도 주로 기출문제를 많이 실어놨어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책에 있는 기출문제들은 다 풀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책에 있는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그 다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기출문제는 다 풀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사실은. 왜냐면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사실.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 몇 년치만 정확하게 알아도 7점 가까이 나올 거예요. 아마. 물론 물권채권은 약간 예외긴 하지만 물권채권은 기출문제 많지 않기 때문에 예외긴 하지만 민법 총칙은 그래요. 솔직히 기출문제만 제대로 알아도 7, 8이 좀 나와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보면은 항상 보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오늘 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또 나왔어. 똑같은 문장이 거의. 그래요. 그런 게 많아요. 대부분 생각보다.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문제 푸는 연습을 언제 하냐? 지금은 11월 달까지 1월 달 11월, 12월까지 절대로 문제 풀지 마세요. 어차피 풀어봤자 능률이 안 올라요. 뭐 알아야 문제를 풀지. 알아야. 그래서 최소한 한 번 내지는 두 번 돌리고 봐야 돼요. 최소한. 이론을 아주 시간 많아요. 내년 7월이니까. 한 번,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론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은 9시월 한 번 돌리고 11월 한 번 10월 돌리고 1월 달에 다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푸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 책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법이 하나의 체계라고 했잖아요. 논리적인 체계. 그럼 오늘 막 배운 거 있잖아요. 의욕에 넘쳐서 문제를 풀어 막. 그럼 풀리기도 해. 알겠어 이거 막 알겠어.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풀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체계라고 했죠. 뒤에 부분 걸 모르잖아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서 푼 거예요 사실은. 지엽적인 건 본 거예요. 항상 모든 학문은 똑같다. 뭐라고 하냐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세부적인 걸 봐야지 세부적인에서는 전체는 안 보여요 절대로. 그러니까 전체적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어 번 정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문제를 슬슬 기출문제부터 해가지고 슬슬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3월 달에 벌써 점수 나와요. 3, 4월 달에. 2월 달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인데, 아무튼 그래요. 왜냐면 2월 말에 시험 볼 때 점수 나오는 건 드물어요, 솔직히. 왜냐면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나올 수가 없어, 솔직한 말로. 근데 가끔 나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작년에 공부했던 분이든지, 그런 분들은 좀 나오는데, 일반적인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한테도 나중에 또 나오신 분들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은 처음엔 잘해요. 처음엔 잘하는데, 나중 되면 역전당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 딱 나오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대답도 잘해요. 왜? 다 배웠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그 학습 대상에 얘기하는데, 본 것만 봐요. 본 것만. 책을 보면 작년에 공부하고 재작년에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 그럼 본 것만 봐. 나 이거 아는 거잖아. 대충 넘어가요.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재수생이나 뭐 이거 하는 분은 하는 얘기가 똑같은데, 그런 분은 책을 처음부터까지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을.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정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처음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 되면 다 역전당해요. 오히려 초보자가 더 잘해요. 초보자가. 처음 하시는 분 더 잘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하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 시험이 좋은 게 뭐냐면 평균 60점 합격이에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아니에요. 상대평가면 쟤보다 내가 잘해야 합격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니까 니도 붙고 나도 붙고 다 같이 붙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점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 뒤에 보면 지금 저 뒤에 보면 지금 그 표가 막 그래프가 붙어 있는데 저건 이제 공인중개사 지금 요즘 동영모사 시험 본 성적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7월 달에 저런 할 텐데 한 2주에 걸쳐 하는데 해보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점수에. 어차피 점수는 시험 볼 때만 나오면 돼요. 그 전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그 후에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시험 보는 날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점수에 되게 민감한 사람도 있는데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좀 민감해지긴 하는데 그게 민감하게 작용할 필요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을지 떨어질지는 나중 돼봐야 알아요. 시험날 돼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시험 보는 날 몸 아프고 그러면 2차 시험 떨어져요. 그리고 좀 공부 좀 못하는 사람도 그날따라 좀 정신이 맑으면 웬일로 정신이 맑으면 기억이 나요. 또 붙는 사람.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이 양반은 절대 떨어질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지고 이 양반은 절대로 붙기 좀 힘들겠는데 라고 했는데 붙어요. 그런 게 있어요. 웬만큼 내가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한 80% 이상은 맞춰요. 요 사람이 떨어질지 붙을지는 한 80% 이상 맞아요. 근데 한 20%는 틀려놔도 의외의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또 1차하고 2차 재밌는 게 1차에서 잘했다고 해서 2차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몇 년 전에 1차에서 우리 학원 탑이었어요. 탑이었고 회계를 100점 받고 했지만 2차를 떨었어. 그 1차는 탑인데 2차를 떨어진다고. 근데 간신히 60점 많은 사람. 1차 60점을 간신히 붙은 사람. 2차도 붙어. 60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신원도 필요 없고 내가 할 게만 가면 돼. 나 혼자 몇 점 맞으면 60점 맞으면 돼. 남들이야 80점 맞다 90점 맞다 신경 끄세요. 신경 끄세요. 가끔 보면 그런 분도 있어. 80점 90점 맞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저 사람 80점인데 나는 40점 맞고 있으니까. 아니야. 그게 비정상이야. 내가 정상이야. 내가 정상.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너무 남의 정신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책을 좀 조금 보자고요. 민법 서설 해가지고 맨 앞에 있는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 진도에는 뭐 기본적인 것만 할 거니까 좀 보면 일단 16페이지를 볼까요? 보면 16페이지 보면 민법의 개념하고 나오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민법은 민사적 법률관계 즉 사인 사이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자, 민법이 뭐냐면 자, 요거 뭐냐 물권이나 채권 내 집 내가 돈 받을 거 있는 거 뭐예요? 재산이죠. 내 집도 재산이고 내가 돈 받을 채권 있는 것도 재산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관계 이건 뭐예요? 신분관계. 그러니까 민법이란 사인 간에 개인 간에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필요 없고
옆에 17페이지는 민법의 성격에서 민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민법은 사법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와 나의 관계를 규정한 건 공법이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정한 건 뭐다? 사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일반법이다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법의 일반적인 논리인데 대한민국 법의 일반적인 체계인데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뭐냐면 밑에 법하고 위에 법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이긴다? 위에 게 이긴다. 밑에 있는 하위법하고 상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상위법이 이긴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뭐예요? 헌법이죠. 최고 있는 법은 헌법이에요. 헌법 밑에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어요. 국회가 만드는 법률. 그 다음에 법률, 나중에 또 얘기하는데 법률 밑에는 뭐냐면 법규 명령이라고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 여러분들 주택법, 박수, 주택법 있죠? 주택법이 있으면 주택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에요. 근데 주택법 밑에 뭐가 있냐면 주택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걸 법규명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죠? 시험 볼 때 보면 도로교통법인데 그건 시험 보는 법은 도로교통법이에요. 도로교통법이 있고 그건 법률이에요. 국회가 만든. 그다음 밑에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되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붙어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행정법규는. 그러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죠. 법률이 위에 있으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상위법과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일반법과 특별법에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법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일반법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걸 뭐라 하냐면 특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게 뭐냐면 특별법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일반법이 특별법이 준다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특별법 우선한다는 얘기인데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에는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자 민법 임대차 규정이 있죠? 근데 또 다른 법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봤을 거예요. 이 민법에도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있고 여러분 들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 같은 경우도 나도 이 건물 주인 아니에요. 나도 이 건물 임차인이 아니야. 임차인이니까 나는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나도 여러분이 전세 산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살고 있는 전세는 전세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에서 전세권이 있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등기. 나중에 배울 텐데 물권은 아까 물권과 채권 얘기할 때 물권은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집 샀죠. 집 사는 계약만 하면 내 거야? 등기해야 내 거야? 등기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배울 텐데 등기해야만 내가 소유자가 돼요. 자, 우리 집 담보로 돈 빌렸죠. 돈 빌리면 등기부등본에 뭐 있어요? 저당권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물권은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법에 있는 전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전세권도 물권적인 전세는 등기해야만 전세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세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민법에서 난 전세가 아니라 임대차예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럼 민법에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내가 전세 살아요 하지만 그 임대차라고 했죠? 그것도 민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적용되는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 있냐면 주택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다른 데는 적용되지 않아요. 창고를 임대했어요? 건물을 임대했어요? 여기는 적용되지 않고 어디만? 주택에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거죠. 5.18 특별법. 그렇죠? 5.18 특별법 있잖아. 일반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사건. 세월호 특별법. 그렇죠? 요즘에 특별검사. 원래 검사들이 일반적인 사건 다 조사하는데 걔가 특별히 정해가지고 걔는 그 사건만 전담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특검. 그렇죠?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누가 소환한다? 특별법이 소환하는 거예요. 일반법 규정하고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구성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 법이 있고 새로운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옛날 법이 있고 새로운 법이 누가 이긴다? 새로운 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게 법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예요. 그래서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그 다음에 신법 우선 원칙. 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민법은 뭐다?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일반법이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다. 라는 거죠. 3번, 민법은 실체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이고. 뒤에 나오는데 이게 이 얘기가 그러니까 법률관계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법률관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법률관계가 뭐냐면 법적으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얘기해요. 법률관계란 법적으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추상적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권리의무관계예요. 법률관계는 뭐다? 권리의무관계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아까처럼 친구한테 돈 빌려줬죠? 그러면 친구 돈 빌려서 100만 원. 그럼 친구 보고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친구는 갚을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나는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법률관계라는 거예요. 자,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이야. 내가 소유자야. 내 땅에다 어떤 놈이 내 허락도 안 받고 건물 줬어요. 나 그러면 당연히 어떡해? 건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난 원래 그 우리 민법 213조에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처벌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214조에 있는데 난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그거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뭐예요?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권리고 상대방은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게 권리가 권리 의무 관계예요. 그럼 민법은 뭐냐? 민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내 땅에다 건물 누가 정했으면 213조, 214조 규정에서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돈 빌려갔으면 소비대차의 규정에서 채권 규정에서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걸 실체법이라고 해요.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게 실체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권리가 있다는 것과 권리를 실현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 누가 내 땅에다 건물 줬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건물을 철거하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민법 213조, 214조 법조문에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철거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안 해. 철거 안 하고 버텨. 어떻게? 어떻게? 내가 철거를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철거 안 하고 버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나 어떡하냐 이거예요. 나 어떻게? 애들 데리고 나가서 때려 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애들 데리고 나가서 가서 몽둥이 들고 가서 건물 때려 부시면 돼요, 안 돼요? 포크레인 가서 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 제기해야 돼요. 그 건물 짓는 상대로 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철거소송, 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소송에서 이기죠, 내가? 그럼 승소 판결 받았죠? 승소 판결 받았으면 내가 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승소 판결문 두고서 부시면 돼요, 안 돼요? 나 승소 판결 받았죠? 그럼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때려 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때는 판결문을 법원에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원에 가면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행관이라는 사람 갖다 주면 집행관 아저씨가 알아서 부셔요. 한마디로. 내가 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즉 권리가 있다는 것과 권리를 실현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나는 상대방한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민사소송이나 민사집행에 의한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만 권리를 실현시키는 거죠. 마찬가지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럼 나는 친구한테 100만 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구가 안 갚아. 그럼 어떻게? 안 갚아. 어떻게? 그 집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들고 나오고 TV 들고 나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 마찬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으면 마찬가지 판결문 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법원에 집행관 아저씨 갖다 주면 집행관 아저씨가 압류하든 뭐라 하든 해가지고 경매해서 나한테 돈 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즉 권리가 있다는 거고 권리를 실현시키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걸 뭐냐면 실체법이라고 하고 권리 의무를 실행시키는 절차, 그걸 절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차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얘기해야 될 거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행하는 거. 이런 법들을 뭐냐면 절차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보다 실체법이고. 그 다음에 절차법은 권리를 실현시키는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3번. 민법은 실체법이다. 그래서 민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하는 실체법이다.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을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민법은 실체법이다. 권리 의무관계 규율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고 상대방 어떤 의무가 있냐 이런 걸 규율한 게 민법이다. 그다음에 뭐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으면 누가 하면 특별법 우선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민법의 법원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자고요.